이솝우화. 귀가 얇은 아버지와 아들. 방앗간 주인과 아들이 당나귀를 근처 시장에 내다 팔려고 몰고 갔다. 도시로 놀러 갔던 처녀들이 신나게 떠들고 웃으면서 돌아오다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다. 저 바보들 좀 봐. 당나귀를 타고 가도 되는데 터덜터덜 걸어가다니.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자기 아들을 당나귀 등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다. 얼마 후 그들은 심각하게 토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저거 봐. 저게 내 말의 증거야. 요즘은 노인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이거야.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젊은 아들은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고약한 젊은 놈아, 넌 내리고 늙은이가 타고 가게 해라. 그 말에 노인은 아들을 걷게 하고 자기가 당나귀에 올라탔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을 본 여자들과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게을러 빠진 늙은이 같으니. 어린 아들이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늙은 것이 편안하게 앉아가다니. 마음씨 착한 노인은 즉시 아들을 자기 뒤에 태웠다. 도시가 가까워졌을 때 그 도시에 사는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 당나귀는 당신 거요? 노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당나귀를 쓰러뜨릴 작정으로 둘씩이나 올라탄 것을 보고 난 당신이 주인이 아닌 줄 알았어. 당나귀가 당신들을 운반하기보다는 당신들이 저 가련한 짐승을 운반하는 게 더 낫겠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노인은 아들과 함께 당나귀에서 내린 뒤 당나귀의 다리를 묶고 장대를 사이에 꿰은 다음 각각 장대 끝을 울러매었다. 그리고 도시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갔다. 그 재미있는 광경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와 배를 잡고 웃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웃는 소리와 그 광경에 기분이 상한 당나귀가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밧줄이 끊어져 그만 강물에 빠졌다. 화도 나고 창피해진 노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려 도망쳤다. 모든 사람의 환심을 사려다가 조롱만 받았고 또 팔려던 당나귀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유언.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소원은 자기 자녀들이 농사 기술을 어느 정도 몸에 익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포도밭에 감추어둔 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거야. 그들은 아버지가 포도밭 어느 구석에 보물을 묻어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곡괭이로 포도밭을 남김없이 깊이 파헤쳤다. 결국 보물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구석구석 파헤친 덕택에 그의 포도 수확은 다른 해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 금도끼와 은도끼. 강가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던 그는 강가에 주저앉은 채 울기만 했다. 헤르메스 신은 그의 딱한 처지를 알고 크게 동정했다. 헤르메스는 강물 속에 풍덩 뛰어들어가더니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물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헤르메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은도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나무꾼은 그것도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헤르메스가 세 번째로 나무꾼의 도끼를 들고 나왔다. 아, 그게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탄한 헤르메스는 도끼 세 개를 모두 그에게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 자기 친구들을 만난 그는 도끼에 얽힌 모험담을 들려주었다. 그중 한 사람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자기도 금도끼나 은도끼를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강가로 가서 일부러 도끼를 강물에 던져 넣은 뒤 주저앉아 울었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왜 우는지 이유를 묻고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 그에게 잃어버린 도끼냐고 물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소리쳤다. 그래요. 바로 그것이 제가 잃었던 도끼예요. 헤르메스 신은 뻔뻔스러운 대답에 기가 막혀서 금도끼를 그에게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도끼마저도 찾아주지 않았다. 여우와 포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여우가 포도나무에 매달린 포도송이를 따먹고 싶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여우는 혼잣말로 위로를 삼았다. 저것들은 아직 안 익었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양이에게 시달리다 지친 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고약한 고양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했다. 수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하나도 채택되지 못했다. 드디어 어린 쥐가 나서더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나타날 때 방울 소리를 미리 듣고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쥐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찬성했다. 그러자 회의 내내 구석에서 아무 말도 않고 있던 늙은 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방안이 너무나 독창적이고 또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 황금알을 낳는 닭. 황금알을 낳는 아름다운 암탉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암탉의 뱃속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암탉을 잡아 죽였다. 그러나 암탉의 뱃속은 다른 닭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단숨에 큰 재산을 얻으려다가 그는 이미 확보했던 작은 이익마저도 잃고 말았다.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 둘은 출발 시간과 목적지를 정한 후 경주를 시작했다. 토끼는 빠른 자기 다리만 믿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한참 가다가 길가에 누워 잠을 잤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가 느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서 잠자는 토끼를 따라잡았다. 결국엔 거북이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서 경주에 이기게 되었다. 욕심 많은 개. 고깃덩어리를 문 개가 강을 건너고 있었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개는 자기 고깃덩이보다 더 큰 것을 문 다른 개가 물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개는 자기 고깃덩어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더 큰 고깃덩이를 빼앗으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두루미를 골려줄 속셈에 여우는 넓고 평평한 접시에 국을 조금만 떠서 내놓았다. 자기는 맛있게 핥아 먹었지만 손님인 두루미는 긴 부리 때문에 국을 전혀 먹을 수가 없어서 화가 잔뜩 났다. 여우는 두루미가 별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표정을 짓고 음식 맛이 시원치 않으냐고 물었다. 두루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답례로 조만간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여우가 두루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호리병에 담긴 음식을 본 여우는 실망하고 말았다. 두루미는 긴 부리로 맛있게 먹었지만 여우는 병의 주둥이를 핥아야만 했다. 배가 고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여우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안갚음을 당했기 때문에 여우는 두루미를 탓할 수가 없었다. 개미와 배짱이. 겨울이 되자 개미들은 축축해진 곡식들을 말리고 있었다. 배가 고픈 배짱이는 개미집에 찾아가 먹을 것을 구걸했다. 먹을 게 없다고? 여름에 뭘 했는데? 그건 말이야. 난 내 여름 내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거든. 그래? 그럼 여름엔 노래를 불렀으니 겨울에는 즐겁게 춤을 추면 되겠네. 까마귀의 지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까마귀가 멀리 놓여있는 물 항아리를 발견하고 기뻐서 날아갔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물 항아리를 보고는 실망했다. 바닥에 물이 아주 조금 고여 있어서 자기 주둥이로는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항아리를 깨버릴 생각도 들었으나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근처에 놓여있던 조약돌을 보고 묘수가 떠올랐다. 그는 조약돌을 하나씩 물어다가 항아리에 떨어뜨렸다. 물이 점점 위로 올라와 그는 아주 쉽게 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게 되었다. 시골쥐와 도시쥐. 시골에 사는 쥐가 도시에 사는 쥐와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쥐를 들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와 옥수수 뿐인 것을 보고 도시에 사는 쥐가 말했다. 이거 봐, 넌 정말 개미처럼 사는구나. 난 맛있는 게 무척 많아.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면 맛있는 걸 내게도 나눠줄 테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길을 떠났다. 도시에 사는 쥐는 시골에서 사는 쥐에게 콩, 밀가루, 야자열매, 치즈, 꿀, 과일 등을 보여주었다. 시골에 사는 쥐는 너무나도 크게 놀라 친구의 풍족한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한편 자기 처지를 한탄했다. 그들이 막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에 놀란 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쥐구멍을 찾아 달아났다. 그들이 다시 기어 나와서 마른 무화과를 맛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그래서 쥐들은 다시 허겁지겁 구멍으로 숨었다. 이윽고 시골에 사는 쥐가 배고픔도 잊어버린 채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야, 잘 있어. 넌 배를 채우고 즐겁게 지낼 수는 있어. 다만 그건 수천 번 겁에 질리고 위험을 무릅쓴 대가야. 난 비록 가난하고 작은 쥐이긴 하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또 의심하지도 않는다고. 보리와 옥수수나 씹으면서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어. 박쥐의 입장. 새들이 짐승들과 치열하게 싸웠다. 한동안은 어느 쪽이 이길지 불확실했다. 애매모호한 성격을 지닌 박쥐는 중립을 지켰다. 그러다가 짐승들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자 박쥐는 짐승들 편을 들어서 새들과 싸웠다. 그러나 새들이 단결해서 대항했다. 박쥐는 새들 편을 들었고 드디어 새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자 양쪽에서 박쥐 행동을 비난했다. 어느 쪽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는 평화협정에 참가하지도 못했다. 그 후 박쥐는 어두울 때 이외에는 감히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한 채 침침한 구멍이나 구석에서 살게 되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 심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고함을 쳤다. 늑대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있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듣고 낫과 괭이를 손에 들고 불이 나게 달려왔다.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늑대가 보이지 않자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양치기 소년은 2번 더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다 늑대가 정말 나타나 양들을 마구 물어 죽였다. 양치기 소년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늑대는 무슨 늑대? 라고 투덜거리며 들은 척도 안 하며 일을 계속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의 양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북풍과 태양. 북풍과 태양이 누가 힘이 센지를 다투었다. 여행하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쪽이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하기로 약정했다. 북풍이 먼저 나서서 시도했다. 그는 입김을 세게 불었다. 여행자가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자 북풍은 더욱 세찬 바람으로 공격했다. 한층 심한 추위를 느낀 그 사람은 옷을 더욱 많이 껴입었다. 이윽고 실망한 북풍이 태양에게 차례를 넘겼다. 태양이 약간 더 밝게 빛을 내자 그 사람은 외투를 벗었다. 그 다음에는 뜨거운 햇살을 마구 내려쪼이자 그 사람은 더위를 견디지 못해 옷을 모조리 벗어던지고 근처의 강물 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었다.